혹시 여러분도 영화나 드라마로 역사를 배우고 있지 않나요? 책에서 본 건 금방 잊어버리는데 이상하게 영화 속 장면은 오래 남잖아요. 그냥 재미로 본 건데도 아, 진짜 저랬나 보다 하고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을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이 영화 서울의 봄을 떠올리며 SNS에 윤석열은 전두환이다, 영화가 현실이 됐다, 독재자다 라는 글들이 쏟아지기도 했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서울의 봄이 아무리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해도 이건 어디까지나 감독이 만든 창작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도 시작할 때 이런 문구가 나와요. 실화를 모티브로 창작했고 등장인물 및 구체적 사건은 상상에 기초하여 각색되었다라고요. 하지만 엔딩 장면에서는 실제 사진과 하나회 장군들의 이후 행적을 자막으로 보여주면서 관객들에게 영화 속 이야기가 곧 역사라는 인상을 강하게 남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계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조성에 이 영화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12월 3일 날 진짜 정신 나간 대통령이 갑자기 어처구니 없는 그 친위 구테타를 버리고 또 그날 시민들이 뛰쳐나와서 국회로 달려가고 그리고 탄핵이 부결된 다음에 또 탄핵을 찬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문제는 서울의 봄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영화들에서 반복되어 왔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택시 운전사, 남산의 부장들, 1987 이런 영화들은 모두 사실과 허구가 섞인 팩션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머릿속엔 그게 곧 역사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냥 영화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보냐? 재미로 봐! 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역사를 보면 권력자들은 오래전부터 영화 속에 자신들의 이념을 주입해 선전무기로 사용해왔습니다. 1937년 파시스트 무솔리니 정권은 유럽 최대 규모의 영화 스튜디오 치네치타를 세웠는데요. 겉으로는 영화 산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국가 선전과 체제 홍보였습니다. 치네치타 스튜디오의 개장식 사진만 봐도 영화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라는 슬로건이 걸려 있었죠. 이거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지금 북한만 봐도 영화나 드라마가 가진 파급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어요. 북한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젊은 세대에 퍼지는 걸 극도로 무서워해요. 왜냐면 고작 그 몇 시간짜리 영화나 드라마가 북한 사람들의 가치관을 흔들고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선 학생들에게 공개 처형까지 시켜가며 어떻게든 한류가 퍼지는 걸 경계하고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JTBC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쭉 몰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던 드라마지만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해서 거슬렸던 건 이 드라마가 원작이랑은 다르게 지나치게 재벌을 악마화하고 재벌 해체를 부르짖는다는 점이었어요. 원작의 핵심은 미래 지식을 이용해 과거로 돌아간 주인공이 화끈하게 돈을 벌어들이고 성공한다는 이야기인데 정작 드라마에선 그 부분은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재벌과의 끝없는 권력 다툼과 세습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라마 내내 계속 재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입해요. 재벌들은 가족들끼리도 믿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며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그저 아빠 잘 만나서 출세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요. 심지어 대놓고 기업 세습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드라마 내에서 사람들은 북한의 김씨 일가가 세습하는 건 그렇게 욕하면서 왜 기업들의 세습에 대해선 욕하지 않느냐라는 대사까지 나오죠. 그런데 이 드라마 단순히 몇몇 사람만 본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최고 시청률 26.9%를 기록하면서 2022년에 가장 큰 흥행작이 됐거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접했고 특히 아직 가치관이 굳어지지 않은 10대, 20대에게는 재벌은 다 나쁘고 그냥 금수저라서 성공한 거구나 하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벌 악마화가 얼마나 심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또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구치소에 있을 때 KBS의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을 보고 드라마 속에 나오는 재벌들의 이미지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왜냐면 드라마 속 재벌들의 모습이라는 게 늘 화를 내고 갑질을 하고 능력보다는 그저 부모 잘 만난 금수저, 그런 느낌으로 그려졌으니까요. 문제는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반복될수록 사람들의 머릿속에 재벌 이콜 악당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쌓이다 보면 이 사회 자체가 불공평하다, 다 갈아엎어야 한다 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퍼질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재벌 해체를 외치는 정치인들이 주목받고 표를 얻게 되지 않을까요? 반드시 이 나라 경제를 장악하고 좌지우지하고 강자의 횡포로 경제를 망치고 있는 요 실체, 재벌 체제를 우리가 반드시 깨야 됩니다. 이걸 깨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예요. 아무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껍데기 몇 개 깐들 소리가 나고 있는데 뭘 할까요? 이렇듯 영화나 드라마 속 재벌들의 이미지는 항상 악마처럼, 악당처럼 그려지는데 정작 우리의 적인 북한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북한 캐릭터들은 이상할 정도로 멋지고 쿨한 이미지로 묘사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사랑의 불시착에서는 재벌 여성이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북한에서 만난 장교가 하필이면 현빈이라서 갑자기 이렇게 로맨스가 시작되는 그런 황당한 설정인데, 무엇보다 북한 마을과 주민들의 모습을 지나치게 미화시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패턴은 다른 작품에서도 반복되는데요. 공조에선 유해진이 한국경찰로 나오는 반면 현빈은 북한의 형사로, 의형제에서 송강호가 국정원 요원, 강동원은 북한의 간첩으로 나오죠. 강철비에서는 정우성이 북한의 정예요원으로 나오지만 한국 캐릭터는 곽도원이 캐스팅됐죠. 겉으로 보기에는 자연스러운 캐스팅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곱 씹어보면 북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정우성, 강동원, 현빈같이 잘생기고 세련된 배우들이 맡아왔습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에선 김수현이 북한 간첩으로, 용의자에선 공유가 북한 정예요원으로 나오는 등 그 외에도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들이 북한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반공의식이 강하던 때라 북한 정권을 매우 악하게 묘사되었는데요.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남북한 병사가 하나가 되어 미국 폭격기를 향해 기관총을 쏘아대는 웰컴 투 동막골 같은 영화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의 북한 캐릭터들이 매력적으로 비춰지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북한은 우리의 적이지 동경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도 심각한 게 얼마 전 이승만 대통령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2편 개봉을 앞두고 지하철 광고를 했는데요. 코레일이 갑자기 이 광고를 철거하라고 요구해서 논란이 되었어요. 민원이 제기돼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요. 아니 이게 정치적 영화라면 서울의 봄은 뭔가요? 이것도 지하철이랑 버스에서 대놓고 광고하던데 말이죠. 심지어 2018년엔 문재인 생일 축하 광고까지 걸었던데 이게 맞나요? 이제 예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SNS나 커뮤니티를 보면 이렇게 클립처럼 계속 떠도는 프로그램들 있죠. 고딩엄빠, 이혼 숙녀 캠프, 금쪽이 같은 그런 예능들이요. 이 프로그램들은 모두 취지는 좋으나 정작 우리가 접하는 건 자극적인 장면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힘든 가정을 도와주겠다. 아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 보겠다. 부부가 다시 관계 회복을 시도한다. 듣기만 하면 굉장히 따뜻한 주제 같잖아요. 근데 막상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하는 반응을 보면 결혼은 안 하는 게 낫다. 왜 저런 사람을 만나서 인생 고생하냐? 심지어 그냥 혼자 살아라. 이런 말들이 댓글창에 수도 없이 쏟아져요. 보다 보면 이거 그냥 남녀 싸움 붙이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해봤자 결국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부부가 싸우는 눈물과 분노라는 감정만 남게 됩니다. 당장 제 주변만 봐도 아이를 낳기도 전에 걱정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내 아이도 저런 아이가 태어나면 어떡하지? 라면서요. 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소소한 일상을 보여주는 느낌이었다면 요즘은 연예인들의 화려하고 자유로운 싱글 라이프만 조명되잖아요. 결국 메시지는 단순해요. 결혼 안 해도 멋지게 살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도 저렇게 혼자 즐기면서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유행처럼 퍼지게 되고 결혼이나 가족에 대해 떠올릴 때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유랑닥터라고 얼마 전에 쇼츠에서 본 건데 의사분들이 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동네 어르신들이랑 얘기도 하고 치료도 해드리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런 프로그램을 얼마나 좋아요. 꼭 자극적이어야지만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조회수 보시면 벌써 400만 회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스마트폰과 유튜브, OTT가 널리 퍼짐에 따라 대중문화 콘텐츠는 이제 우리 삶 속에 깊숙하게 파고들었고 그리고 그걸 만드는 감독들은 공개적으로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숨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12.3의 그날 밤에 뉴스로 저는 너무 충격적으로 봤거든요. 국회로 난입하는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는 그 시민들의 모습이 우리 독립군들이나 그 시민들이나 지금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냥. 오징어 게임의 감독이었던 황동혁은 12.3 계엄이 있고 얼마 뒤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에 대해 비판했는데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로 국민들이 잠도 자지 못하고 거리로 나가고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연말을 보내야 하는 게 너무나 불행하고 화가 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어요. 어떤 식으로든 빨리 그것이 탄핵이 됐든 자진하야가 됐든 최대한 빨리 책임을 질 분이 책임을 지셔서 연말을 제발 이 행복하고 이렇게 대놓고 정치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감독들이 만든 작품에 과연 아무런 메시지가 없을까요? 물론 오징어 게임이 한류에 긍정적 영향을 이끌어냈고 한국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는 것은 칭찬할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어떠한 메시지를 주입받을 수도 있다 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편향된 영화들을 계속 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의 DNA까지 이런 사상이 스며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이런 좌파 성향 미디어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의식이라도 했는지 이재명 정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시키고 대신 새로운 이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꼭 오늘 거론된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너무 많은 작품의 메시지들은 숨어있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숨겨진 영향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